안녕하세요. X세대의 문학관입니다.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아무쪼록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셨길 바랍니다. 마음 이제 중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나스의 소새끼 마음 1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내게 집은 방학 때 돌아와서 쉴 곳이라는 의미밖에 없었네.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한다느니, 그러기 위해선 결혼을 해야 한다느니, 들어보면 말이 안 되는 말씀은 아니지. 특히 그 고장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네. 나도 절대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은 아니었어. 다만 그때 막 도쿄에 나가 공부를 시작한 나로서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였고 당장의 관심사는 아니었단 얘기지. 나는 작은아버지의 권유를 듣지 않고 그대로 도쿄로 올라왔네. 도쿄에 올라오는 나는 금세 결혼 얘기를 잊어버렸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세태에 얽매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모두 자유로웠지. 그리고 개성이 강했고 말이야. 그 젊은이들 가운데도 자세히 알고 보면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결혼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지만 철없던 나는 그런 데엔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주위 분위기를 생각해서 가능한 한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소소한 집안 얘기는 삼가했겠지. 이제와 생각하면 내 스스로가 이미 그런 부류였지만 나는 그런 의식조차 없이 그저 학업의 길을 걸었던 거야. 학년 말에 나는 다시 짐을 꾸려 부모님을 모신 고향으로 돌아갔네. 그러고는 다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 작은아버지 내외와 사촌들을 마주했지. 나는 그곳에서 옛 고향의 정취를 들이마셨던 거야. 나의 집이 풍기는 그 냄새는 언제나 나의 그리움이었네. 학기 동안 내내 지속되는 단조로운 생활의 양념이 되는 고마운 소금 역할을 해주었지. 하지만 나를 키워준 그 정치 속에서 작은아버지로부터는 결혼을 강요당해야 했어. 그 이전의 말을 들었을 때는 특별한 상대가 있어서 한 말씀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작은아버지가 정해놓은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 그 배우자는 다름 아닌 나의 사촌 여동생이었네. 작은아버지는 당신 딸과 내가 결혼하면 서로에게 좋은 일이며 아버지도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네. 그래, 그렇게 되면 두 집안의 이익이 될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었지. 어쩌면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작은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네. 그러나 그건 단지 작은아버지의 입을 통해 들은 이야기일 뿐
아버지 살아생전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네. 그래서 난 더 놀랐던 거야.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놀라긴 했지만 작은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진 않았네. 이해할 수는 있었단 말이네. 나는 어렸을 때 시내에 있는 작은 아버지 댁에 자주 놀러 가곤 했네. 그냥 놀다가 온 것이 아니라 며칠씩 머물기도 했지. 그리고 그 사촌 여동생과는 아주 사이가 좋았지. 자네도 알겠지만 아무리 사이가 좋기로 오빠 여동생 사이에 무슨 사랑의 감정이 생기겠나.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을 다시 반복하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자주 만나고 막역해진 남녀 사이에는 사랑으로 발전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호기심이란 게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네. 향기에 반하는 것은 향기를 피워올린 그 순간뿐이고 술맛에 감동하는 것은 술을 마시기 시작한 찰나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에 충동해도 그와 같은 순간이 존재한다고 믿네. 별다른 감정 없이 그 단계를 지나 상대에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친밀함은 느껴지지만 이성을 향한 촉각은 점점 마비되는 것이 아니겠나. 나는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으려 해도 그 사촌 여동생을 내 아내로 맞을 마음은 생기지 않았던 걸세. 작은 아버지는 만약 내가 꼭 그래야만 하겠다고 하면 졸업 때까지 결혼을 미루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 하지만 좋은 일은 서두르라는 옛말도 있으니 가능하면 지금 당장 축배를 들고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싶다는 말씀도 덧붙이셨네. 어차피 작은 아버지가 말한 상대를 내 배우자로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던 나로서는 결혼식이 지금이 됐든 졸업 후가 됐든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었지. 그래서 난 다시 작은 아버지의 권유를 고사했네. 작은 아버지는 곧 안 좋은 얼굴을 하셨어. 사촌 여동생은 울며 불며 난리였고 나와 결혼하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결혼 신청을 거절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여동생을 괴롭혔던 게지. 내가 사촌 여동생에게 이성의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동생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네. 나는 다시 도쿄로 올라왔지. 내가 3번째로 고향에 내려간 것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초여름이었네. 나는 언제나 기말 시험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도쿄를 벗어나 고향으로 내달았지. 내겐 그토록 고향이 그리웠기 때문이야. 자네도 느낀 적이 있을 걸세. 자신이 태어난 고향의 공기는 그 색깔이 다르다는 걸 말이야. 땅 내음도 각별하지. 부모님의 냄새가 깊이 배어 있거든. 1년에 2달러씩 땅 밑에 구멍을 파고 보금자리 삼아 그 안에 꼼짝 않고 들어있는 뱀처럼 방학 동안 고향집에 내려와 흙냄새를 들이마시는 일은 내게 있어 무엇보다 마음이 푸근해지고 편안한 일이었네. 순진했던 나는 사촌 여동생과의 혼단밀로 그다지 골치를 썩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네. 마음이 영 내키지 않으면 거절하면 되고 거절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난 작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았던 거야. 지난 1년 동안 학업을 계속하면서도 지난 방학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선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기분 좋게 내려갔지. 그런데 돌아와 보니
작은아버지의 태도가 그전과는 전혀 달랐어. 전처럼 반가운 얼굴로 나를 맞아주시지 않았네. 그래도 워낙 구김살 없이 자란 나는 집에 온 지 4, 5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기미를 눈치채지 못했지. 하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로 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네. 그러고 보니 이상한 건 작은아버지뿐만이 아니었네. 작은어머니도 이전과 달랐고 사촌 여동생도 태도가 변했지. 심지어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쿄에 있는 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편지에 소상히 적어보낸 사촌 남동생까지 이상했단 말일세. 나는 내가 받은 느낌을 그냥 흘려버릴 수는 없었지. 짚고 넘어가야 했어. 왜 내 기분이 이렇게 이상한 것일까? 아니 어째서 작은 집 식구들의 태도가 저리 변한 것일까? 나는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이 무딘 나의 두 눈을 밝혀 당신들이 각오 없는 이 세상을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아닐까 생각했네. 나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살아계실 때와 똑같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늘 믿고 있었다네. 이제라도 내가 저들의 행동을 눈치챌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이 내려주신 계시라고 믿었지. 난 그 당시에 나이는 어렸지만 현실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 하지만 옛사람처럼 영혼에 대한 믿음이 내 혈관 속을 흐르고 있던 것도 사실이네. 지금도 그 점은 변함이 없어. 나는 홀로 산에 올라가 부모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네. 반은 애도하는 마음으로, 나머지 반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 숙였네. 그리고 내 미래의 행복은 차가운 돌 밑에 누워있는 두 분의 손에 달렸으니 날 좀 지켜달라고 기도했지. 이 말을 듣고 자넨 웃을지도 모르겠네. 자네가 비웃더라도 할 수 없어. 사실이니까. 난 그런 사람이었네. 내 세계는 그때부터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뀌었지. 그러나 이건 내게 있어서 처음으로 겪는 일은 아니었어. 내가 16, 17살 때로 기억하네. 처음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란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 때가 말이야.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 몇 번이나 내 눈을 의심하고 몇 번이나 내 눈을 비비댔는지 모르네. 그리고 속으로 아, 아름다워 라고 나도 모르게 외쳤지. 16, 17살이면 남자나 여자나 이성의 눈을 뜨는 시기 아닌가.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한 나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비로소 여자를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때까지 나와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이성에 대해 갑자기 눈이 뜨였단 말일세. 그날 이후로 나의 세계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네. 내가 작은아버지의 태도를 의식하게 된 것도 그와 똑같은 시기지. 갑자기 깨닫게 된 거야. 거기엔 어떤 예감도 없었고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식 속에 잡힌 거야. 갑자기 작은아버지와 작은 집 식구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남남처럼 내 눈에 비춰진 걸세. 나는 섬뜩했네. 그리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 앞길이 어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 나는 지금까지 작은아버지가 관리해 오신 우리 집 재산에 대해 내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으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네. 작은아버지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어서
매일 밤 잠자리도 일정치 않았네. 사흘 내 집에서 밤을 보내시면 나흘째 되는 날은 시내에 있는 집에서 보내던가 하면서 사흘에 한 번꼴로 양쪽 집을 왕래하셨지. 잠깐 뵐 때마다 얼굴에 바빠 죽겠다고 써있는 듯 했다네. 그러니 아무 일도 없었으면 나는 작은아버지는 늘 바쁘시기만 한 분이라고 여겼을 거네. 그리고 마음속으론 저렇게 바쁘지 않으면 바깥 세상에 나가 큰 소리치기 어렵겠지 하고 냉소를 보냈겠지. 하지만 재산 문제에 대해서 꼭 알아야겠다는 목적이 뚜렷해지고 보니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게 다 나를 피하기 위한 구실이 아닐까 의심스러워지는 거야. 나는 좀처럼 작은아버지를 붙잡고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잡지 못했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작은아버지가 시내 어딘가에 첩을 두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네. 경제적으로 보나 기질로 보나 작은아버지가 그것을 못할 일은 아니었지. 하지만 우리 아버지 생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던 나로서는 놀랄 일이었네. 내 친구는 그 밖에도 작은아버지에 관한 소문을 여러 가지 들려줬지. 주위 사람들은 모두 작은아버지가 한때 사업이 기울어 형편이 꽤 어렵다고 알고 있었는데 근 2, 3년 사이에 갑자기 번성하게 돼서 어찌된 일인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도 그중 한 가지였지. 그 말을 듣고 난 더욱 작은아버지를 의심하게 된 거야. 나는 마침내 작은아버지와 마주 앉아 단판을 지었네. 단판이라는 말이 듣기에 좀 못하겠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던 과정을 떠올리면 그 외에 달리 형용할 단어가 없네. 작은아버지는 끝까지 날 어린아이로 취급하려고 하셨지. 내가 의심의 눈초리로 작은아버지를 대했음은 물론이네. 부드럽고 원만하게 해결될 리 없었지. 유감스럽지만 말이야. 나는 이것 이상으로 자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그 단판이 어찌 끝났는지를 여기 자세히 적을 수가 없네. 사실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거든. 정작 그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펜을 들었던 것인데 앞뒤 상황을 설명하다 보니 본론은 꺼내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네. 자네와 마주 앉아 담담하게 털어놓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으니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은 자취하고라도 이렇게 늘어지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는 뜻에서 하고픈 말도 좀 줄여야겠네. 그게 자네한테도 편하겠지. 자네 아직도 기억하는가? 내가 언젠가 자네에게 이 세상엔 나쁜 사람이라고 정해진 인간은 없다고 한 말을. 대부분 선량한 사람들이지만 한순간에 나쁜 사람이 돼버리니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한 말을 말이네. 그때 자넨 내가 흥분하고 있다고 지적했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선량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변하냐고도 물었지. 내가 한마디로 돈이라고 대답하자 자넨 영 석연찮다는 표정을 지었잖나. 나는 그때의 자네 얼굴을 잘 기억하고 있네. 지금에서야 털어놓네만 그 말을 하면서 난 작은아버지와의 일을 떠올렸던 거야. 내 대답은 사상 문제를 깊숙이 탐구해 나가려는 자네가 듣기엔 시시했을지도 모르지. 너무 진부한 대답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난 냉철한 두뇌로 새로운 발견을 입에 담기보다 뜨거운 혀로 평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편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믿네. 피가 돌아야 몸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야. 진실을 담은 말은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보다 강한 힘을 갖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은아버지는 내 재산을 빼돌렸던 거네. 그 일은 내가 도쿄에 올라와 있던 3년 사이에 발빠르게 진행됐지. 모든 것을 작은아버지께 맡기고 마음 놓고 지냈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보였던 거야. 약간 돌려서 표현하자면 곱게 자란 순진한 도련님이었다고나 할까? 작은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배신당한 나는 왜 좀 더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후회스러웠고, 너무 순진했던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네. 하지만 한참 지나고 나선 다시 태어나도 순수하고 무력 없는 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 생각해보게. 자네가 보았던 나는 이미 홍진에 더럽혀진 이후의 내 모습이었네. 그렇지. 세상에 더럽혀진 연수가 오래된 일을 선배라 부른다면 나는 확실히 자네의 선배일세. 만약 내가 작은아버지의 바람대로 작은아버지의 딸과 결혼을 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두 집안이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겠지. 작은아버지는 그런 속셈으로 딸을 내게 보내려 했던 거야. 좋은 뜻에서 두 집안이 잘 되기를 바랐다기보다 경제적인 실리를 따져 자신에게 득이 될 테니 내게 결혼을 강요했던 거지. 나는 단순히 사촌 여동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거절했던 건 아니었네. 나중에 생각해보니 작은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내게 일종의 쾌감을 느끼게 했지. 이래 속으나 저래 속으나 작은아버지 계략에 속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작은아버지가 내 앞에서 한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도 한 가지는 내 의지를 관철한 셈이니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속으로 느낀 것은 거의 눈에 띄지도 않는 미미한 일이었지. 그 일에 전혀 관계가 없는 자네가 보기엔 어리석은 자존심 정도로 생각될 게야. 그런 와중에 나와 작은아버지 사이에 다른 친척이 끼어들게 됐지. 나는 그 친척도 전혀 신용하지 않았네. 신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대감마저 들었어. 나는 그렇게 믿었던 작은아버지가 날 속였다는 사실을 안 순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단정지었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도 믿고 칭찬하셨던 작은아버지가 그럴 정도니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게 내 논리였네. 그런데 그 친척은 나를 위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남은 재산들을 챙겨주었네. 금액으로 따지면 내가 예상했던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적은 액수였네. 내 입장에선 그나마 참작고 받아둘 것인지 아니면 작은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양자택일을 해야 했네. 나는 정말이지 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었네. 그리고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뜻 선택할 수 없었네. 만약 내가 소송을 건다면 판결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 학기 중에 학생으로서 소중한 시간을 빼앗긴다는 점도 내겐 심히 고통이었네. 나는 한참을 고민한 후 시내에 사는 내 중학교 동창에게 부탁해서 내 몫으로 챙겨받은 재산을 모두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네. 친구는 당장 현금화하지 말고 갖고 있는 것이 낫다고 충고했네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네. 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난 영원히 그 마을을 떠날 결심을 굳혔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는 작은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 나는 고향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모님 묘에 찾아갔네. 그 뒤론 부모님을 찾지 않았지. 이젠 영원히 다시 볼 기회가 없을 거야. 내 친구는 부탁대로 재산을 모두 돈으로 바꾸어 주었네. 하지만 그건 내가 도쿄로 올라오고 나서도 한참 지난 후의 일이지. 전답 따위가 하루아침에 팔리는 것도 아니고 잘못 서두르다가는 제값도 못 받고 손해만 볼 경우가 있었으니 내가 손해진 금액은 시가에 비해 꽤 못 미치는 것이었지. 이제서야 말이네만 내 재산은 내가 집을 나오면서 품 안에 챙겨 넣은 약간의 채권과 나중에 그 친구에게서 전해받은 돈이 전부였네.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유산을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지. 더구나 그것이 내 잘못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라서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학생이 생활하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수준이었네. 사실 나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의 절반도 다 쓰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풍족했던 나의 학창생활이 나를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빠지게 한 걸세. 돈에 꽤 여유가 있었던 나는 번잡한 하숙에서 나와 집을 한 채 지어볼까 생각했지. 하지만 그러자면 모든 살림살이들을 다 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살림을 돌봐줄 아주머니도 필요했는데 생각해보니 집안 살림을 봐줄 아주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아니면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이고 집을 비우고 내 볼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 섣불리 일을 벌일 수 없었지. 어느 날 난 동네에 괜찮은 집이 있나 둘러볼 겸 홍고우다이 서쪽을 걸어 내려가다가 다시 고이시카와 언덕을 올라가 전통원이 있는 방향으로 계속 걸어 올라갔네. 전차로가 생긴 뒤 그쪽 부근은 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에는 왼편이 병기 공장의 담이었고 오른편은 밭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언덕이라 하기에도 뭐한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엔 풀들이 빽빽히 자라 있었지. 나는 그 풀 속에 서서 아무 생각 없이 건너편을 바라보았네. 지금도 그다지 살 풍경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엔 훨씬 운치 있고 좋았네. 너른 공터에 온통 초록풀들이 뒤덮여 있으니 긴장을 풀고 눈을 쉬게 하는 데는 괜찮았지. 나는 문득 이 근방에 괜찮은 집이 없을까 생각했네. 풋풋한 전경이 마음에 들었던 게지. 그래서 곧장 들판을 가로질러서 좁은 길을 따라 북쪽으로 걸어 올라갔네. 지금도 완전히 정비되지 않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그 당시엔 더 무질서하고 지저분해 보였지. 나는 골목을 지나고 모퉁이를 돌고 돌아 일대를 둘러보고 다녔네. 그러던 차에 어느 과자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 앉아있길래 이 근방에 조그마한 전셋집 혹시 없냐고 물어보았네. 그 아주머니는 좀 생각해보더니 전셋집은 글쎄 하면서 얼른 떠오르는 집이 없다는 듯이 혼잣말로 웅얼거렸네.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려고 하자 그 아주머니는 가정집인데 방 한 칸을 내주고 하숙을 드리겠다는 집이 있는데 거긴 어떻겠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잠시 생각했지. 조용한 가정집에 혼자 방을 얻어 하숙을 하면 살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던 거야. 그래서 말이 난 김에 과자가게에 걸터앉아 아주머니에게 그 집에 대해 자세한 상황을 전해 들었네. 그 집은 어느 군인 집안, 아니 군인이라고 하기보단 귀족이 살던 집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네. 집 주인은 군인이었는데
정일전쟁 때 전사했다고 하더라고. 1년 전까지는 이 지가야에 있는 사관학교 근처에서 살았는데 마국강까지 있는 그 집 부지가 너무 넓어서 팔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네. 그런데 그 집 부인이 워낙 식구가 적어 적적하니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하숙이라도 받고 싶다며 소개해달라고 했다지. 식구로는 미망인가 외동딸, 그리고 하녀 한 명이 다라는 말을 들었네. 나는 전에 있던 하숙집과는 달리 이 정도면 아주 조용하고 또 부딪힐 사람도 없으니 딱 좋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한편으론 학생이라는 신분만 가지고 나 같은 이방인이 불쑥 들어갔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네. 하지만 난 학생으로서 그렇게 지저분한 몰골은 아니었네. 게다가 대학 제모도 쓰고 있었지. 자넨 이 말을 듣고 웃을지도 모르겠네. 그까짓 대학모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그 당시 대학생은 지금과는 달라서 사회적으로 꽤 신용할 수 있는 신분이었네. 나 자신도 사각모에 상당한 긍지를 느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난 과자가게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 귀족집을 찾아 나섰지. 난 부인을 만나 내가 그 집에 찾아온 경위를 설명했네. 부인은 나의 신분, 학교, 전공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았네. 그리고 내가 대답한 내용을 듣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고 판단했는지 그 자리에서 언제라도 편한 시간에 이사하라고 승낙했네. 그 부인은 상당히 고된 사람이었네. 또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고, 군인의 부인은 모두 이런가 하고 속으로 감탄할 정도였지. 그 집을 걸어 나오면서 감탄도 감탄이지만 그런 화통한 사람이 어디 적적함을 느낄 구석이 있나 의아하기도 했네. 나는 서둘러 그 집으로 이사했네. 내가 처음 그 집에 찾아가 부인과 이야기하던 그 방을 쓰게 됐지. 그곳은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이었네. 그 집 근방에 고급스런 하숙집들이 덜어 있었기 때문에 난 학생 신분으로 얻을 수 있는 괜찮은 수준의 방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내가 새 주인이 된 방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네. 짐을 옮기고 나서 얼마 동안은 학생 신분에 너무 과분한 곳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을 정도였으니까. 방은 다다미 8장 정도의 넓이였네. 도코노마 옆에는 따로 선반이 붙어 있었고 텐마루 반대편에는 한 칸짜리 서랍장이 놓여 있었지. 창문은 따로 없었지만 그 대신 남향으로 난 마루를 통해 볕이 잘 들었어. 이사한 그날 그 방 도코노마에 장식된 꽃과 그 옆에 서 있던 고토를 봤네. 둘 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 나는 시나 서와 그리고 다도를 즐겼던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운치 있는 취미생활이 눈에 익숙했지. 그 때문에 이런 인위적이고 여성스러운 장식은 언제부턴가 경멸하는 버릇이 있었거든.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수집하셨던 물건들은 그 작은 아버지 때문에 대부분 엉망으로 흐트러졌지만 그래도 약간은 남아있었네. 나는 고향을 떠날 때 그것들을 중학교 친구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그 가운데 4-5점은 보따리 밑에 넣어가지고 올라왔네. 나는 이사 오자마자 그것들을 꺼내서 도코노마에 장식할 생각이었는데 그 고토와 꽃꽂이를 무작정 지워버리고 내 짐 속에 있는 것을 장식할 수 없었지.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네. 나중에 그 꽃꽂이가 날 환영한다는 뜻에서 장식해둔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지. 또 그 고토는 예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치울 자리가 없어서 그대로 그 자리에 둔 것이었다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자네 머릿속에 젊은 여자의 모습이 아른거리지 않았나? 나는 이사하기 전부터 젊은 여자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네. 이런 사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의 자연이 망가져간 건지 아니면 내가 아직 사람들과의 접촉에 익숙치 않아서 그랬는지 처음 그 집에서 그 딸을 만났을 때 나는 우물쭈물 쑥스러워하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우습지만 그때 그 집 딸도 얼굴이 발그스레 물들었고 말이야. 나는 그 딸과 직접 인사를 나누기 전까지는 주인집 부인의 풍채나 태도를 보고 이 딸의 모습을 상상했거든. 내 상상은 그 딸의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 좋을 만한 것은 못 되었지. 군인의 부인이니까 저리 화통하겠지. 그 딸이라면 아마 이렇겠지 하고 나름대로 추측해 보았던 거네. 그런데 내 상상은 딸의 얼굴을 본 순간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네. 그러고는 곧 내 머릿속에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성의 냄새가 스며들게 된 걸세. 나는 그 이후 도코노마 위를 장식한 꽃이 더 이상 싫지 않았네. 옆에 서 있던 고토도 내 눈에 거슬리지 않게 되었고 말이야. 그 꽃은 시들만 하면 다른 꽃으로 바뀌어 꽂혀 있었지. 고토도 가끔씩 내 방문 오른편 대각선 모퉁이 방으로 옮겨져 갔고 말이야. 나는 내 방 책상 위에 턱을 괴고 앉아서 그 고토 소리를 들었네. 나는 그 고토를 켜는 솜씨가 훌륭한 건지 서툰 건지 알 수 없었는데 연주가 가다가다 끊어지는 걸로 봐서 그다지 능숙한 솜씨는 아니었던 것 같았지. 그저 꽃꽂이를 한 솜씨와 비슷한 수준이겠거니 생각했네. 꽃감상이라면 나도 일가견이 있네만 그 집 딸은 결코 뛰어난 편이 아니었거든. 보는 사람은 어찌 생각하든지 별 부끄러워하는 기세가 없이 여러 꽃들이 늘 내 방 도코노마를 장식했네. 더구나 그 꽃꽂이 기법은 언제 봐도 변함이 없었어. 꽃병도 한 번도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았고 말이야. 고토 연주는 꽃꽂이에 비하면 훨씬 더 서툴렀지. 핑핑 줄을 튀기기는 하지만 어떤 가락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으니까 말이야. 곡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게 꼭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하듯이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거든. 그러다가 밖에서 으흠 하는 소리라도 나면 금세 그마저도 그쳤다네. 나는 다정한 눈으로 그 꽃꽂이를 보다가 한편으론 자꾸 끊어지는 이상한 고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네. 나는 고향을 떠나올 때 이미 염세적인 인간으로 변해 있었지. 인간이란 믿을 게 못 된다는 관념이 그때 이미 뼛속 깊이 사무쳤던 게야. 나는 내가 징후하는 작은 아버지나 작은 어머니, 그 외 다른 친척들을 모두 인류의 대리인쯤으로 생각하게 됐네. 기차에 타서도 옆에 앉은 사람을 경계했지. 가끔씩 상대편에서 먼저 이야기를 걸어오면 더욱 경계하고 신경을 곤두세웠으니까. 아주 암울했던 시기였네. 그 이후로도 난 바닷속 깊이 가라앉아버릴 만큼 우울한 경우가 자주 있었네. 그러면서 내 신경은 이미 말한 대로 칼날처럼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던 거야. 내가 도쿄에 올라와서 이전에 묵었던 하숙집을 나으려고 한 것도
그런 내 정신 상태가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네. 돈이 그렇게 넉넉했으면 혼자 살 집을 한 채 장만하지 그랬냐고 말한다면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네. 하지만 원래 내 성격으로는 아무리 수중에 여유가 있어도 앞서 말한 그런 수고를 자청하진 않았을 것일세. 나는 고이시카와로 이사한 다음에도 얼마 동안은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지내지 못했네. 나는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했네. 그게 이상한 건지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내 머리와 눈은 잠시도 쉬지 않고 주위를 살펴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제 역할을 다했지만 내 입은 점점 말하는 기능을 하지 않게 됐네. 나는 고양이처럼 책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집안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했지.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살폈단 말일세. 가벼운 대화도 좀처럼 나누지 않고 말이야. 생각해보게 그 꼴이 어땠겠나. 마치 두둑한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 같았겠지. 나는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드니 그런 내 자신이 싫어졌지. 자넨 아마 신기하게 생각할 거야. 그랬던 내게 어떻게 그 집 딸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는지 말이야. 어떻게 그 집 딸의 서툰 꽃꽂이 솜씨를 다정한 눈으로 바라볼 여유가 생겼는지, 가다가 끊어지는 고토 연주를 어떻게 잠자코 앉아 즐길 수 있었는지 이상할 걸세. 그런 질문을 받더라도 그녀의 솜씨가 별로였다는 점도, 내가 그녀를 좋아한 것도 모두 사실이니 자네에게 있는 그대로를 말해줄 수밖에. 어찌 해석하든지 그건 머리 좋은 자네의 몫이고 나는 단지 이 말 한마디만 덧붙이겠네. 그 당시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인간을 못 믿었던 것이지 사랑을 느끼는 대상으로서는 아직 인간을 적대시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내 스스로 생각해봐도 인간이란 존재를 두고 그렇게 양극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순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마음속에 두 극단이 양립했던 건 사실이네.